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특 갈래복합 5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고전 문학에는 동물 상징을 활용한 우위가 제법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가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까마귀와 백로죠. 이 시간에는 그것을 활용한 우위에서 나타나는 관습적 인식과 창의적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까마귀와 백로는 우선 그것들이 지닌 피상적 속성에 의해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피상이라 함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상적 속성은 바로 빛깔입니다. 까마귀는 검고 백로는 하얗죠. 흑과 백입니다. 보통 색채는 그 자체로서 원형적 상징성을 지니는데요. 원형적 상징이란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 인류에게 유사한 정서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한자어에는 색채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관념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편단심에서의 단심, 은큼한 마음, 흑심, 역사의 다른 말 청사, 청렴한 관리를 나타내는 청백리, 경제용어인 적자와 흑자, 신념도 줏대도 버린 회색분자, 이것들 모두 색깔에 의해 의미가 형성된 단어들입니다. 다시 까마귀와 백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옛사람들은 통상 흑과 백의 이미지를 악과 선이라는 대립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검은 까마귀는 부정적 시각으로, 하얀 백로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그것을 시가에도 담아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것을 관습적 인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를 살펴보기로 해요. 이 작품은 수특교재에는 작자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싸우는 동네에 백로 같은 내 아들아 가지 마라. 숑랭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성난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샘낼까 두렵구나. 청강에 it것 씻은 몸을 더러일까 하노라. 청강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걱정이다. 작자의 입장에서 백로는 선한 쪽이며 까마귀는 악의 무리입니다. 이 작품이 정몽주 어머니의 작품이라 전제하면 까마귀는 고려를 전복하려는 세력, 즉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성계 일당을 비유하는 것이겠죠. 근묵자흑, 아니 근오자흑을 경계하는 노래라 하겠습니다. 앞의 시조와 동일한 모티프로 창작된 시조입니다. 까마귀 디디난 곳에 백로야 가디 마라. 디디나는 디디다. 까마귀가 발 디딘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시라. 희고 흰 깃에 날개에 검은 때를 묻힐까 두렵다. 딘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사시라. 진실로 검은 때를 묻히면 씻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일단 검어지게 되면 다시 흰색으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복수불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연상되는 노래입니다. 이 시조의 제목은 오로가라고 붙어 있어요. 풀이하면 까마귀와 백로의 노래가 되겠네요. 작자인 이 시에게는 이강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벼슬자리에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며 편지와 함께 이 노래를 적어보냈대요. 왜냐하면 당시는 광해군 시대였는데요. 파당이 나뉘어 정쟁이 극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노래에 까마귀가 디딘 곳은 광해군 때의 혼란스러운 조정을 백로는 자기의 아우인 이강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역시 까마귀와 백로에 대한 관습적 인식이 바탕이 된 노래입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켰죠. 그리고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이때 단종의 보기를 위해 거사를 계획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죠. 그들을 사육신이라 일컫습니다. 이 시조는 바로 그 사육신 중 한 명인 박팽년의 노래입니다.
가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컵놈해라.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시랴. 자, 이 시조에는 까마귀만 있을 뿐 백로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까마귀라는 소재를 백로와의 대립적 구대에서 인식해야만 이 노래 속에서 초장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히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즉,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 희어진 듯해도 결국은 검다는 초장의 말은 백로 대 까마귀, 즉 백과 흑, 선과 악이라는 공식 안에서 그 의미가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까마귀는 까마귀일 뿐 결코 백로일 수는 없죠. 악이 아무리 선으로 위장해도 본질은 감춰지지 않는 법입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박팽년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세조가 사람을 옥중에 보내서 술을 권하며 그의 마음을 이렇게 넌지시 떠보게 했답니다. 이때 그의 대답이 이 노래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밤은 암울한 시대 현실을, 밤의 어둠에도 빛을 잃지 않는 야광명월은 단종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빗댄 것입니다. 종장의 일편단심은 이 시조의 핵심어이고 주제는 천장지구의 단심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을 역설하기 위해 까마귀와 백로를 대비한 노래도 있습니다. 조선 중기 김구가 지은 임금을 송축하는 시조입니다.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가 되도록, 학다리는 길죠. 검은 까마귀가 하얀 해오라비가 되도록 향복무강하샤 억만세를 누리소서. 만세 만세 만만세. 초장과 중장의 설정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영원 무궁토록 복을 누리시라는 축원인 것입니다. 해오라비는 백로의 우리말 이름인데요. 표준어로는 해오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까마귀와 백로를 늘 관습적으로만 인식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지닌 내면적 속성에 주목해서 관습적으로만 인식하는 상투성을 벗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그것을 창의적 인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선 까마귀의 몸빛깔이 아니라 습성에 주목한 거예요. 까마귀는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먹이로 성장한 후에는 반대로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봉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반포지효라 하고 그로부터 까마귀에게 효조라는 별명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효는 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 충과 더불어 가장 중시되던 가치였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까마귀에 대한 관습적 인식을 버리고 이 습성에 주목해서 까마귀를 예찬하는 주제의 시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가가 그 예입니다. 니라셔 까마귀를 검고 흉타뒀던고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고 하는가? 반포 보은이 기한이 아름다운가? 반포로 본 은혜를 갚으니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쇠만 못함을 못내스러하노라. 사람이 저 새 까마귀만 못함을 못내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퍼하노라. 반포족 까마귀를 통해 부모 봉양에 지극하지 않은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노래예요. 작자인 박효가는 조선 후기 가객인데요. 제자인 안민영과 함께 가곡원류라고 하는 시조집을 편찬한 인물입니다. 그 시조집에는 856수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분이 고마운가요? 아니면 원망스러운가요? 전자라면 철이 든 학생일 테고 후자라면 이제 철이 들 학생이겠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시조는 박일로의 노래로 창작의 바탕이 된 에피소드가 전해지는 작품이에요. 박일로는 임진왜란에도 참전했던 무인이죠. 어느 날 문관이 모인 자리에 무관인 박일로가 합석하게 됐는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군봉 무다신디 외가다막이 들어오니 군봉, 즉 봉황의 무리가 모인 곳에
외까마귀, 외는 쌍과 대비되는 단어죠. 한 마리 까마귀가 들어오니 백옥 쌓인 곳에 돌아나갔다마는 백옥은 보석이죠. 보석이 쌓인 곳에 돌멩이 하나 갔다마는 두어라 봉황도 피조와 류심이 비조는 날새, 즉 날아다니는 새라고요. 봉황도 새잖아요. 그러니 매셔논들 어떠하리 모시고 논들 어떻겠는가. 상대인 문관을 군봉 백옥으로 높이고 자신은 외까마귀 돌 하나로 낮추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새들이니 즉 모두 한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이잖아요. 그러니 함께 어울려 보자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조는 조홍시가라는 제목이 붙은 연시조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반중 좋은감이 고와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풍수지탄의 노래 기억하죠? 자, 그것과 연시조로 묶여서 전해진다는 말이에요. 조홍시가 연시조는 모두 네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두 수 역시 효를 주제로 담고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시조를 효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봉황은 실제하는 새가 아니라 상상 속에 존재하는 새거든요. 이 새는 군자국에 서식하는 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봉황을 군자를 빗댄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턱망 높은 군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효자 한 사람이 들어간 상황이 되죠. 비록 군자에 비해 효자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효 또한 군자가 지닌 덕목 못지않게 훌륭한 덕이므로 군자와 효자가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되리라는 의미로 풀이해 봅니다. 그러면 이 시조 또한 효의 가치를 강조하는 여느 수들과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종장은 두어라 군자도 효자도 모두 다 덕을 지닌 사람이니 함께 모셔놓은들 어떠하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선 해석과의 큰 차이는 까마귀의 위치입니다. 즉 전자의 해석에서 까마귀는 시적 화자인데 반해서 후자의 해석에서 까마귀는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시어 논들을 각각 놀다와 놓다로 달리 보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까마귀를 그려낸 시조 한 편 보겠습니다. 이 시조는 여말선초의 관료였던 이직의 작품이에요. 여말선초의 관료라는 말에서 이미 여러분 눈치챘죠? 이직은 고려와 조선 두 임금을 섬긴 인물입니다. 이것은 유교적 명분론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백이숙제가 되어버리면 백성은 누가 지키나요? 그는 실리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그를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이직은 흑백 논리로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들을 백로로 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까마귀라고 자칭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로의 표례부동함과 위선을 비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여기서 까마귀는 겉은 검어도 속은 검지 않은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속이 검다는 말은 음흉하다, 은큼하다 하는 뜻이니까 기심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통합니다. 그렇다면 속이 하얀 것, 깨끗한 것은 무심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이직은 자신이 비록 고려의 왕을 모신 몸으로 조선의 신하가 된 것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조와 절개를 벌인 더러운 일, 까마귀 짓 같겠지만 이는 백성을 위한 일일 뿐 나의 개인적인 사심 때문이 아니니 나는 깨끗하다 라고 자신을 변명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쓴 변명이라는 단어는 주저리 핑계를 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힌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벼슬하지 않으므로 절개를 지키는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기심이 가득 차 있잖아.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이 노래에서 백로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지닌 존재로 설정한 것은 기존의 백로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시대 이규보의 엽기꽃과 백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본 적 있죠. 그 한시에서 보면 백로는 자신의 기심을 숨기고 무심을 가장한 채 엽기꽃이 피어있는 물가 언덕에 서 있잖아요. 이직의 시조는 이 한시를 바탕에 깔고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이후에 이 한시와 맥을 같이 하는 시조가 등장하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시조입니다. 백사장 홍유변에 구벅이 난 백로들아. 홍유는 붉은 엽기꽃이죠. 백사장 엽기꽃 옆에 꾸벅이는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꾸벅꾸벅 하는 백로들아. 구복을 못 메워 뎌다지 굽리난다. 구복을 못 메워 메우다는 채우다. 입과 배를 못 채워 져다지 굽리느냐. 굽릴다. 지난번 만원사에서 밭 사이에 굽리는 농부 모습 기억하죠? 굽혔다 일어났다 그게 굽릴다잖아요. 자, 그렇게 하느냐. 일신이 한가할션정 살쪄 무슨 말이오. 일신이 한가하면 됐지 살쪄서 무엇하리오. 비록 배가 고프더라도 소크라테스로 살아야지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은 게냐? 이규보의 한시에서처럼 백로를 세속적 욕망을 지닌 속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홍여화, 엽기꽃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니, 보고 가세요. 신음의 이 노래는 개축화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축화옥은 광해군 때 대북파가 소북파를 숙청한 대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무고한 많은 선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이에 신음은 내가의 해오라비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한 저 고기를 엿보아 무엇하려느냐. 두어라 한물에 있거니 이진 들렀더리 라고 노래했어요. 여기서 내가의 해오라비는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대북파 정치인들, 물속의 고기는 무고한 선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물, 즉 같은 조정에 몸담고 있었으니 공동체적 운명으로 협력해야 할 관계였을 텐데요. 문득 신음이 하고자 한 말이 공명지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명지조? 네, 2019년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말인데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운명 공동체의 새, 공명조를 뜻합니다. 앞에서 본 시조와 마찬가지로 백로의 흰색에 주목했던 기존의 관습적 인식의 틀을 벗어나서 백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인식의 밑바탕에는 백로의 생태, 즉 먹성 좋은 백로의 습성에 대한 관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 노래에서 백로는 탐욕과 기심을 지닌 속물에 빗대어져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까마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초장의 마지막 음보 뒷동산에는 놓여있는 위치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즉 도치법이 쓰인 것으로 보아 까마귀가 까마귀를 따라 뒷동산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의미상 중장의 첫 음보 늘어진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즉 뒷동산에 늘어져 있는 고향남개, 고향남개는 고얌나무에 라는 뜻인데요. 고얌나무의 표준어는 고욤나무입니다. 고욤나무에 휘 날아드느니 까마귀로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가 날아든 나무가 고욤나무인 걸까요? 그것은 까마귀가 고욤을 마다하리 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을 알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어요. 까마귀는 고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새는 날 아침이네요. 뭇까마귀, 여러 까마귀가 한데 내려와 디덤벙덤벙 두루 뒤엉켜서 싸우니 아무가 어느 것이 그 까마귀인 줄 모르겠구나. 독인객인 그놈이 그놈.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에는 마지막 구절을
아무도 그 까마귀인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풀이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조를 부하내동, 남이 장에 가니 나도 장에 간다는 뜻이에요. 부하내동에 대한 경계를 주제로 한 노래라는 견해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마귀에 빗대어진 부류가 벌이는 이전 투구, 자기 이익을 위하여 볼썽사납게 싸우는 것을 풍자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시가에 등장하는 그런 부류는 위정자인 경우가 많죠. 위정자의 이전 투구에 대한 풍자,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시조의 주제입니다. 고전의 시대를 넘어 현대문학의 시기로 접어든 때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지은 현대시조 한 수를 마지막으로 보고 갈까 합니다.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희다 말라. 검건 희검, 그것은 그들의 개성 아니겠습니까? 검은들 모자라며 희다고 남을 쏘냐? 각자의 개성에 우열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 없는 사람들은 옳다글타 하더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오르네 그러네 하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 시조의 제목은 선경인데요. 이것은 불교 용어예요.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 무신무념의 경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에 익숙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에요. 비판적 시각을 강조하던 우리네 교육이 비난에 길들인 사회를 불러온 듯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찰적 태도가 비판적 시각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再见。